우리가 이제 오늘 아렌트를 좀 지나면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그 누구죠? 아감벤 이제 얘기를 하게 될 거고, 그리고 아감벤 얘기를 하게 되면 크게 뭐 좀 그 전제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계시겠지만 아감벤의 논의가 쉽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 절대 권력의 문제, 뭐 예외 상태의 문제, 뭐 이런 문제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알기로는 제 독서에 의하면, 제 생각에 의하면 이 베냐민의 이제 영역이 굉장히 많이 이제 그 안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베냐민이 일찍이 성찰의 대상으로 생각하려고 했던 그런 어떤 그 사이의 역사 속의 어떤 중립 공간, 아니면 사유 속의 중립 공간이라고 하는 그런, 그걸 아도르노는 변증법적 공간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그 누구도 주인이 될 수 없는 이제 이러한 그 중립 공간을 베냐민 같은 경우는 이제 문지방 공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그 베냐민은 역사 철학적인 관점에서, 아니면 여러 가지 언어 철학적 관점이나 이런 데서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특히 이제 역사 철학 그 태제라고 하는 그 마지막 굉장히 난해한 이제 그러한, 그러나 베냐민의 모든 사유가 그 안에 이제 침투되어 있는 그러한, 거기서 소위 이제 역사적 게임의 공간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중립 공간이 있는데, 이 중립 공간을 이제 어떻게 보면 베냐민은 크게 말해서 역사 철학적 그런 혁명이 가능한 어떤 그런 공간으로, 혹은 깨어남의 공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깨어남의 공간을 다름 아닌 매체 철학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아우라가 불가능해지면서 이 사진이나 매체에 의한 이미지를 체험할 때 우리가 아우라 속에 잠들어 있었던 어떤 우리의 감각이 그 아우라의 벽을 깨고 밖으로 깨어남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공간이 되고 있는데, 이 공간이 베냐민에게는 그 역사 철학적 공간으로 얘기되는데 아주 특출하게 이제 아감벤은 이 공간을 소위 이제 법적 권력의 공간으로, 이제 그 정치 철학적 공간으로 이제 사실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므로 해가지고 아주 빼어난 그러한 그 법적 권력의 이제 문제가 얘기가 되고 있고, 그 문제가 나중에 이제 아우슈비츠의 문제하고 연결되고 있는 소위 호모사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호모사커라는 인물이 근본적으로 중립적 인물이죠.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없는, 한편으로는 마음대로 죽여도 되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성스러워지는 어떤 이러한 접촉을 할 수가 없는 어떤 이러한 인물 공간인데, 그래서 누구도 다룰 수 없는 그런 대상이고, 근데 누구도 다룰 수 없는 이 대상이 그 존재하고 있는 어떤 공간이 사실은 그거를 점거하고 있으면서 호모사커를 마음대로 죽일 수 있는, 그래서 임의 처분의 대상으로 만들고 있는 이런 그 뭐랄까 근거 없는 권력을 이제 그 아감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절대 주권의 문제로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이 절대 주권의 그런 공간이 다름 아닌 아우슈비츠의 공간이고, 아우슈비츠는 한나 아렌트도 이렇게 보지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생각된 것을 아무런 그런 그러니까 그 저해 없이 마음대로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절대 폭력의 이제 공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는 그 어떠한 그런 이제 제한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게 절대 권력의 공간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이걸 이제 아우슈비츠 공간으로 옮겨가지고 아우슈비츠에서 소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처음부터 끊임없이 사실은 해왔으면서 사실은 근본적으로 다루지 않았던 소위 그러니까 무슬림이라고 하는 그런 이 존재, 인간 존재, 어떤 다른 의미에서 보게 되면 이제 호모사커의 존재죠. 이 존재를 절대적 어떤 도덕과, 그리고 인간에 대한 정의, 아니면 그런 정의에서 비롯하고 있는 윤리, 인간 행동의 윤리, 아니면 인간관 자체를 문제시하려고 하는, 그러므로 가지고 요즘 이루어지고 있는 생명정치 문제를 건드리려고 하는 이런 커다란 아주 어떤 의미에서 보기엔 굉장히 방대한 이제 그러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게 아감벤 문제인데,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아간벤을 아마 2회에 걸쳐가지고 좀 건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거기서 근본적으로 얘기될 수 있는 무슬림이라고 하는 인물이 결국 아도르노에게 무엇이냐 하면, 그래서 이름을 붙일 수 없는 이제 그런 존재이다. 그러면 사유라고 하는 것을 아주 처음부터 이제 불가능하게 만드는. 그래서 아우슈비츠라는 이름을 우리가 부를 수 있겠느냐. 그리고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아우슈비츠를 이미 대상화하는 것인데, 대상화한다고 하는 것은 사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이고, 그런데 바로 사유가 대상화하고 있는 행위 자체가 이미 폭력이 될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러한 상황이 아도르노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아우슈비츠 이후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성찰할 수 없는 것, 그리고 사유가 다가가려고 하게 되면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것, 그래서 사유로 하여금 접근 불가능성 때문에 오히려 현기증만 일으켜버리고 마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근데 그것은 아도르노에게 이제 아우슈비츠라는 이름, 근데 아우슈비츠라는 이름이 딴 게 아니고 희생자의 이름인데 결국은. 그래서 이 희생자의 이름이라고 한다면 사실 이게 또 아간벤으로 건너가면 우리가 호모사커라고 부르는 어떤 존재, 아니면 아우슈비츠에서 죽어갔던 사람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이제 아간벤의 논의가 거기 있지만 우리 모두가 현대 사회에 산다고 하는 건 우리 모두가 법적 권력 앞에서 호모사커가 예외적 존재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사실은 호모사커의 그런 범주에 들어간다. 즉 우리들은 법적 권력에 의해 가지고 언제라도 사실 살해당할 수 있는 그런 절대 폭력의 사실 대상일 뿐이다. 이런 아주 과감한 그런 문제를 이제 제기하려고 하는 게 아간벤인데요. 그런 점에서 보게 되면 결국은 아도르노의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사유 불가능성의 대상이라고 하는 그 전제가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이제 아간벤으로도 이제 건너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아간벤 같은 경우는 반드시 지금 아간벤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아간벤의 논의 중에 하나가 결국은 사유할 수 없음이라고 하는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절대 도덕적인 태도, 이 태도가 사실은 이제 무책임성을 은폐하기 위한 이제 그러한 어떠한 그런 자기 모습을 갖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아간벤이 전체적으로 이제 사실 비판하려고 하는 것은 아도르노도 그 범죄는 끼지만 소위 이제 후기 구조주의에 들어오게 되면 끊임없이 결론을 안 내려고 하는, 그러면서 끊임없이 결론을 안 내고 판단을 내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유가 마치 이제 사유의 어떤 도덕성이나 아니면 사유의 불가능성을 성찰하는 대단히 도덕적인 그런 태도로 이상하게 이제 유포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아간벤은 정치 철학자이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래서 아간벤은 굉장히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은 사유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책임을 진다면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대상을 보호하거나 아니면 대상에게 또 한 번 사유의 폭력을 저지르지 않겠다라는 이유로 사유를 중지하거나 아니면 사유를 유보할 경우 그 대상은 신비화되면서 오히려 사유에 의해서 말하자면은 쫓겨나는 그러한 또 한 번의 배제죠. 그러니까 또 한 번의 배제를 당할 뿐이다. 이런 식으로 사실 아간벤은 생각하고 있는데 굉장히 귀담아 들을 문제예요. 그래서 저도 좀 그런 버릇이 있긴 한데 그냥 끊임없이 밀어내려고만 그러고, 그리고 끊임없이 그것들을 이제 근본적으로 뭐라 그럴까요? 그것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지 않으려고 함으로 해가지고 한편으로는 사유의 무책임성들을 숨으려고 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대상을 신비화함으로 해가지고 그 대상의 어떠한 대상에 당연하게 요구하고 있는 올바른 판단, 그것을 이제 유보시키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사실 후기 구조주의적, 사실 아간벤이
아주 은밀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은 데리다 같은 경우인데요. 데리다 같은 경우인데, 그래서 데리다식의 어떤 철학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시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범주 내에서 아도르노에 대해서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좀 드렸겠지만, 아도르노에게 우리가 굉장히 비판적으로 다가가야 될 점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도르노의 소위 부정변증법적 사유, 그래서 마지막 그런 판단을 내리지 않으면서 끊임없이 그 대상에게 이제 접근만 하려고 하는 그 태도, 그런 걸로 해가지고 사유가 이제 끊임없이 자기 성찰의 범주에서 자기의 폭력성을 벗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도덕성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이 아도르노의 소위 부정변증법적 사유인데, 이것이 한편으로는 상당히 도덕적이고, 그리고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겸손하고, 그리고 굉장히 자기 성찰적인 그런 모습으로도 보이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게 되면 사실은 사회의 책임성이라고 하는 것을 회피하려고 하는 이러한 비판적 측면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점이 아마 지난 시간에 제가 마지막으로 아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글쎄요. 오늘 이제 아렌트를 좀 다뤄야 되는데, 일단 제가, 이 아도르노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그런 범주 내에서 한번 작은 텍스트 하나를 같이 한번 그럼 읽어보도록 하죠. 아주 인상적인 텍스트이고, 아도르노는 어쩌면 가장 잘 이렇게 드러내는 그러한 작은 그런 프래그멘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아도르노의 에세이로 주어져 있는 부제를 상처받은 삶이다라고 하는 것 이름으로 달고 있는 굉장히 이제 가혹하고, 그리고 상당히 고통스러운 제목이죠. 우리들의 삶은 사실 다 이제 상처받고 있다라는 삶으로 병들어 있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도르노는 살아있음과 그리고 살고 있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구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숨 쉬고 그리고 목숨이 붙어 있다. 그건 살아있음이에요. 근데 살아있음이란 전제에서 보게 되면 인간적 살아있음과 소위 동물적 살아있음이라는 게 차이가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숨 쉬고 있고 먹고 있고 배설하고 있고, 그리고 무엇입니까? 물론 언어 행위는 동물에게 없지만 살아있음이라고 하는 것. 근데 살아감이라고 하는 건 다른 거다. 되게 말이 굉장히 어려운데 독일 말로 das Leben, 삶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생생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살아있음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것은 다른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보게 되면 현대인들은 살아있기는 한데 사실 살아가고 있지는 못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주체로서 주체성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가는 이제 이런 것만이 사실 살아가고 있음이라고 하는 걸로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는 살아있을 뿐, 타율적으로 살아있을 뿐, 스스로 살아가고 있지는 못하다. 그게 이제 아도르노에게는 병든 삶이에요. 상처받은 삶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테마 아래, 소위 이제 미니마 모랄리아, 그래서 마지막 도덕이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아도르노가 3년인가 4년에 걸쳐가지고 이제 쓴 그런 에세이집이 있습니다. 아주 제가 어느 정도 좀 아도르노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으면 그야말로 이 에세이가 얼마나 빼어난 에세이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맛볼 수 있어요. 제가 철학 아카데미 같은 데서는 2번에 좀 나눠서 하려고 그랬는데 4번을 했는데 좀 남아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근데 처음에는 한 2시간 하면은 한 7, 8개쯤은 좀 하지 않을까 그러는데 맨날 하다 보면 2, 3개에서 끝나고 이제 이렇게 그래가지고 지금도 거의 3분의 1 정도가 남아 있는데, 또 이제 기회 되면 사실 제가 언제 한번 미니마 모랄리아에서 다 읽을 수는 없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나름대로 아주 심층적인 독서가 다 끝나면 그 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뽑아서 우리 사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들하고 직결돼서 얘기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것들을 좀 발췌해가지고 좀 한번
수업을 진행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 소위 산을 넘어서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그 에세이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게 되면 이게 신대 그 백설공주라고 하는 잘 알려진 그 동화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백설공주 다 아시잖아요. 이게 백설공주라고 하는 그런 동화를 읽어보면 맨 앞에 백설공주가 태어나기 전에 백설공주의 이제 엄마인 왕비가 밖에서는 창 밖에서는 눈이 막 내리는데 그 창가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애를 조금 있으면 백설공주가 나올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배가 부른 상태에서 이제 뜨개질을 이제 하면서 그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 이제 소망을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내가 딸을 낳으면 그 딸은 뭡니까? 밖에 내리는 그 눈처럼 하얀 얼굴을 가질 것이고, 그리고 창틀이 새까마니까 그 창틀처럼 새까만 머리를 가질 것이고, 그리고 또 이거를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이게 찔리거든요. 이게 찔려가지고 아주 그 빨간 피가, 이게 선홍색 피가 이게 흘러내리니까 이 선홍색 피처럼 이게 아주 그 이쁜 붉은 그런 입술을 가진 이제 그 아이가 아마 태어날 거야. 이렇게 소망을 하죠. 이거 뭐 다 임산부의 소망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동화를 보게 되면 백설공주가 태어나긴 하지만 태어나면서 그 엄마가 죽죠. 그렇지 않아요? 이제 그러고 나서는 그 계모가 들어오고 이 계모가 맨날 거울 이제 들여다보면서 누가 더 이쁘냐 맨날 이제 얘기하는데 이 거울이 맨날 이제 백설공주가 더 이쁘다 그러니까 질투에 못 이겨가지고 백설공주를 이제 죽이지 않습니까? 죽일 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사과에다가 이 독을 칠해가지고 그걸 먹게 하죠.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먹다가 이 사과가 걸리잖아요. 이제 걸려가지고 이제 죽는데 이 죽은 거를 난쟁이들이 이제 숲속으로 물론 쫓겨난 다음에 얘기지만 죽은 거를 난쟁이들이 뭡니까? 이 유리관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게 마차로 장례를 지내려고 이렇게 가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 마차가 가다가 그만 돌멩이가 있어가지고 돌멩이를 탁 치니까 그만 어떻게 되죠? 그 마차가 털커덩 하는 사이에 관도 털커덩 할 거 아니에요? 털커덩 하니까 그 사이에 그만 여기 그 막혀있던 사과씨가 톡 튀어나오면서 그러면서 백설공주가 눈을 깜빡 뜨고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로만 끝난 게 아니고 또 뭡니까? 그때 그 지나가던 왕자가 백설공주를 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백설공주를 데리고 왕궁으로 가서 다 그렇잖아요. 동화가 다 그렇잖아요. 잘 살았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그 마녀인 그런 이제 계모는 이제 뭡니까 벌을 받아서 죽고 뭐 이런 동화라는 게 다 그렇잖아요. 그 동화 버전을 지금 다시 읽는 겁니다. 이게 다시 읽어요. 그러면서 다시 읽으면서 하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동화들 중에서 가장 어두운 동화는 백설공주다. 사실은 가장 밝은 동화가 백설공주죠. 그래서 이게 아도르노의 어떤 네거티브하죠. 그 부정적 시선으로 그 소위 이제 전승되어 내려오고 있는 그런 문화를 완전히 뒤집어서 읽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모든 동화들 중에서 가장 어두운 동화는 백설공주다. 이 어둠에 헐벗은 모습은 백설공주의 어머니인 여왕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 어둠을 가장 껴안고 있는 여자는 이제 여왕이다. 그녀는 창밖으로 눈을 바라면서 딸이 태어나기를 바라지만 눈송이는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것처럼 창백하고 그리고 창틀은 검은 애도의 색깔이고 그리고 바늘에 찔린 손가락에서는 피가 솟는다. 그래서 그리고 그녀는 딸을 낳고 죽는다. 그 어떤 행복한 동화의 결말도 이 장면에 배어 있는 우울함을 지우지 못한다. 그 우울함이라는 건 뭡니까? 아이를 낳는 일이 곧 죽음일 수밖에 없는 이게 현대인의 삶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현대인의 어떠한 그 꿈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꿈을 생산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 꿈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러한 이제 그게 상처받은 삶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구원은 가상일 뿐이다. 구원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꿈을 꾸고 있는 것은 사실 전부 헛된 일루전뿐이다. 이제 이런 얘기로 하죠. 그래서 유리관 속에 잠자는 사람처럼 누워 있다가 다시 깨어나는 백설공주를 우리는 믿을 수가 없다. 이거 다 동화란 얘기죠. 그게 다 거짓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일은. 우리가 당하고 있는 삶의 불행이 말하자면은 어떤 그런 구원을 받으면서 행복으로 다시 뒤집어져지는 일, 그런 것 같은 거 현대사회에서 불가능하다. 그런 건 아예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모관에 걸렸다가 튀어나와서 그녀를 깨어나게 만드는 사과씨는 계모가 그녀를 죽이려 했던 독극물이 아니다. 그건 오히려 거짓된 행복의 가상들에게 저주당하면서 사라질 수 없었던 삶. 그래서 거짓된 행복의 유혹이 사라질 때에만 비로소 다시 찾을 수 있는 그런 빼앗긴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말하자면은 우리에게는 소위 현대인들에게는 언제나 자기 삶을 포기하면서만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그것 자체가 우리의 삶이 자꾸 무엇입니까? 죽어나가는 과정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설공주를 죽게 만든 그런 그 사과씨, 목에 걸린 사과씨라고 하는 건 딴 게 아니라 그러한 현대인의 삶 속에서 보게 되면 사라질 수 없었던 삶들이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것. 그래서 그러한 사라질 수 없었던 삶들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죠? 백설공주는 비록 털커덩하는 바람에 깨어나지만 다시 살아나지만 사는 일 자체가 끊임없이 자기 삶을 포기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그 삶이 회복되지 않는 한 말하자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이 그 삶을 구현하는 삶이 되지 않는 한 그런 기적은 있을 수 없다. 지금 그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자는 백설공주를 사랑했고 그들은 함께 길을 떠났다. 이게 마지막 구절이죠. 모든 불행들이 결국은 행복으로 전환되는 그런 동화의 결말인데 이러한 동화의 행복한 결말은 그래서 현대인들이 읽으면 허망하게 짝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사악함이 사악함을 이길 때 그 승리 안에서 삶은 행복이 아니라 더 참혹해질 뿐이다. 혹시 이제 현대적인 삶에서 때때로 삶이 더 나아지고 있다. 아니면 사회가 더 나아지고 있다. 혹은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소위 진보가 이루어지고 있다. 뭐 이런 식의 그 이제 얘기들이 혹은 들릴 수도 있고 그게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겠지만 아도론에게는 현대인의 그런 그 현대성의 근본적인 그 모순 구조는 진보하는 것 같지만 끊임없이 퇴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진보하고 있다고 여겨지고 있는 바로 그것은 왜 진보하는 것으로 여겨지냐 하면 사악함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사회의 모순이 없어지기 때문에 진보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 그 옛 사악함이라고 하는 것, 옛 모순을 새로운 모순이 언제나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마치 변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보게 되면 모순이 모순을 바꾸어내고 그럼으로써 모순은 갈수록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확장되고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아도르노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때때로 우리에게 진보와 그리고 미래가 약속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것은 결국은 어떤 현상이냐 하면 악이 악을 이겼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절대적인 그런 부정성을 지니고 있죠. 그 승리 안에서 어쩌면 행복하게 보일지도 모르는 그런 삶은 사실은 더 참혹해지는 삶일 뿐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구원을 향한 희망을 품으면 그 희망보다 먼저 들리는 목소리가 있는데 그 목소리는 뭐냐 하면 그런 희망은 다 쓰잘데없는 일이야 라고 하는 절망의 목소리가 있다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그런 거 실제로 체험 안 하세요? 예? 그 뭐라 그럴까? 아 그래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꿈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계획 이런 것들이 좌절되거나 그랬을 때 우울 속에 빠지거나 좌절감 속에 빠지지만 그런 것들이 두어 번, 여러 번 이게 반복이 되고 나면 이제 그러한 어떤 그런 심리적 메커니즘이 생기는 거 있죠. 그래, 다시 한번 해봐. 어떻게 해서 다시 한번 해봐. 그래서 희망을 다시 가져봐. 그런 식으로 자기를 부추기지만 그 부추기는 그 순간 들려오는 소리가 있다라는 거죠. 해도 소용없어. 뭘 또 해. 이런 소리가 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아도로가 그걸 얘기해요. 그래서 그 본질적으로 잘못된 사회 속에서는 개인은 구원을 바라고 그리고 개인은 꿈을 이제 꾸지만 그러나 그 본질적인 그런 그 모순이 지워지지 않는 한 그 꿈은 이루어질 수가 없게 돼 있고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여러 번 반복되다 보게 되면 근본적으로 어떤 목소리가 늘 들린다는 거죠.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새로운 꿈을 꾸지만 거기에 곧 그림자처럼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는 것처럼 하지 마 해도 소용없어. 이런 소리가 들린다는 거죠. 이러한 절망이 깊이 현대인들 속에 사실은 뿌리 박혀 있다라는 거예요. 뿌리 박혀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만일 그렇다면 그래서 아도로나 그러죠. 전체가 다 잘못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디 한 군데 남아 있는 희망의 장소가 현대 사회 속에는 있지 않다라고 하고 모든 것이 다 잘못돼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잘못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떤 꿈이나 구원을 기대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실현될 수 없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자체적으로 껴안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만일 상황이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그렇죠. 그럼 구원이라고 하는 건 정말 불가능한가? 그럼 구원을 버린다고, 구원에 대한 희망을 버린다고 하는 건 근본적으로 뭡니까? 죽어서 지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더 이상 아무런 희망도 품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아무런 희망도 품지 않고 그리고 아무런 구원의 기대도 갖지 않게 된다면 결국은 근본적으로 볼 때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포기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절대절명의 어떤 그런 그 구원의 불가능성의 상황 속에서 그래도 우리들 여전히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믿게 만들고 있는 그 근거는 뭘까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아도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렇게 얘기해요. 다 쓸데없는 일이야라고 절망의 목소리가 들리지만 그래도 한순간이나마 우리를 그래도 숨쉬게 해주는 것이 있다면 그래도 우리를 살도록 해주는 게 있다면 그게 무엇이냐면 그건 다름 아닌 비록 무력하기 그지없어도 이 희망이다라는 거죠. 진지한 사유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있다면 진지한 사유는 아도로노에게서 이 절망적 상황을 유보 없이 응시하는 사유예요. 괜히 무슨 거기에다가 어떤 희망을 헛된 희망을 갖다가 붙이거나 아니면은 헛된 어떠한 그런 거짓된 그런 행복의 가상을 그 안에다가 이제 불어넣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절대절명의 절망 상태를 그것 자체로서 이제 응시하고 그리고 그것을 성찰하려고 하는 사유가 아도로노에게는 진지한 사유예요. 그래서 이 진지한 사유가 그래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건 이 아픈 마음의 이중적 의미를 자꾸만 새로운 사유의 시도와 형상들로 바꾸어 성찰하면서 끈질기게 따라가는 일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 아픈 마음이란 절망의 마음이에요. 절망의 마음이 이중적이라는 거죠. 해봐야 소용없어 라고 하는 측면이 있지만 또 한편 그래도 그래? 어쩌면 잘 될 수 있을지도 몰라 라고 하는 이 두 개가 겹쳐 있는 것이 바로 절망의 이제 이중적 의미인데 이 이중적 의미를 자꾸만 새롭게 생각하고 그것을 성찰하고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으면서 이 이중성들을 이제 사유해 나가는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진리가 있다면 그건 아마도 그렇게 끝없이 추적하면서 태어나는 사유의 가상들 밖으로 그 언젠가 더는 사유 가상이 아닌 구원이 밖으로가 아닙니다. 가상들 밖에서
그 언젠가 더는 가상이 아닌 구원이 돌연 튀어나올지도 모른다는 망상과 사실상 분리될 수 없다. 이렇게 너무 어렵죠. 어려운 말인데 이제 그 아도론의 사유가 바로 이게 부정적 사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유의 조건은 사유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에요. 불가능하게 하고 그리고 불가능하게 하는데 그 사유는 그러나 사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유는 끊임없이 그 불가능성과 맞서면서 이 불가능성을 무엇입니까?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바꾸어 나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중적 그런 그 운동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는 사유의 불가능성과 하나는 그 불가능성 내에서 사유가 가능성을 자꾸 탐지해 나가고 있는 이 두 운동이 이루어지는데 아도로노에게는 근본적으로 이제 사유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어떤 그런 자기 성찰을 얘기를 합니다. 자기 성찰을 얘기해서 이 불가능성과 그리고 뭡니까? 이 가능성이라고 하는 걸 끝없이 양쪽으로 비교해보고 또는 무엇입니까? 성찰해보고 또 하다가 안 되면 다시 시작하고 이 가능성과 불가능성이 어떻게 만날까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이제 끊임없이 줄기차게 추적을 하면서 새로운 사유가 좌절당하면 또 한 번 사유하고 또 사유가 그 모순 관계를 풀지 못하면 또 다른 방식으로 사유하고 이 끊임없는 사유의 그 뭡니까 아주 그 줄기찬 그러한 행위를 하다 보게 되면 어쩌면 생각지도 않게 이 가능성과 불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로 겹쳐지면서 사유 자체는 결코 예기치 못했던 그 어떠한 지평이 열릴지도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